안녕하세요. 배우 강훈입니다. 이곳은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특별전 탕탕평평 글과 그림의 힘이 12월 8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탕평에 관한 전시라 반응이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이수경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18세기의 두 임금 영조와 정조가 탕평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글과 그림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궁중서와 궁중행사도가 출품이 되었는데요. 54건 88점이 모두 굉장히 화려하고 품격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보는 즐거움도 있고 이 작품이 어떻게 탕평과 관련되지? 라고 아주 생각하는 즐거움이 있는 전시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2024년이 영조 즉위 300주년이라 더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저도 드라마 상에서 홍구경이라는 인물을 연기한 적이 있어서 더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뭔가요? 네, 이 영상은 영조가 즉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경종, 이복형이죠. 영조의 이복형이 즉위를 하고 1년 반 정도 됐을 때 왕세제로 올려달라고 노론들이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종은 수락을 했고 연인군이었죠. 연인군은 이제 왕세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론 세력이 또 찾아와서는 대리청정을 시키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물론 경종 임금이 몸이 조금 건강이 안 좋았지만 사실 한 1년 반 정도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라고 요청을 한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리청정이라면 그 경종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은데. 네, 경종도 경종이지만 경종 밑에 있던 세력들, 소론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너무 불충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론 세력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노론의 대신들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유배를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 게 소론 측에서 어떤 얘기를 주장을 하는 게 노론들이 경종을 시해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고 대신 영조를 임금으로, 그러니까 연인군을 임금으로 내세우려 했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정말 영조는 굉장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경종 임금과 또 숙종의 계비인 인원왕후가 영조를 이제 지지를 해주어서 무사히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영조도 왕이 되는데 좀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론과 소론의 대립의 가운데 서 있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조는 정말 탕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글이 많네요. 이 책들은 영조가 자신이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을 밝혀는 책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거 안 만들었어요.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만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책은 어제대훈이라고 해서 왕이 지었어요. 어제 대훈, 큰 가르침인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즉위 과정에서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과 그다음에 영조를 지지했던 노론들 안에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노론이 경종을 시해하고 영조를 왕에 올리겠다는 그런 음모가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영조가 즉위한 지 17년이 됐을 때 밝힌 책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음모에 휩싸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당하게 왕위를 계승했어. 라는 것을 밝힌 책이에요. 그 빨간색이 정말 중요한 단어를 저희가 표기를 한 건데요. 삼종혈매이라고 해서 삼종, 효종부터 현종, 숙종까지 내려오는 그 혈맥을 내가 이은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책 중에서 강훈 배우님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 책이 바로 저기 있어요. 바로 보러 가시겠어요? 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네. 책 제목은 명의록입니다. 그래서 명의록은 의리를 밝히는 책인데요. 무슨 의리냐면 정조임금님과 관련된 책이에요. 정조임금이 대리청정을 맡기라고 영조가 이제 말을 했는데 세상에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자의정 홍인환과 그다음에 정우겸이 정조는 세손이 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던 것이에요. 강문 배우님 동덕회 기억을 하시죠? 저 당연히 기억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는데 그 중에서 서명선이라고 기억을 하실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서명선이 이 대리청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상소를 올려서 정조임금이 무사히 대리청정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1776년에 정조임금이 그 왕위가 된 다음에 자신을 반대했던 정우겸과 홍인환을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처벌을 하면서 사람을 누군가 처벌을 할 거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분으로 내세운 책이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명의록. 네, 명의록입니다. 그래서 이 정조임금은 특이하게 자신이 세손 시절에 썼던 일기를 이 책에 다 수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 너무 불안했어. 나 힘들었어. 그래서 정우겸은 안에서 공갈하고 홍인환은 밖에서 위협해서 나는 밤낮으로 속을 끓이고 아침 저녁으로 위태로워 떨었다. 라고 하며 정우겸과 홍인환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만들고 이 책도 보시나요? 네. 뭘로 돼 있는지 보이시죠? 한글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한글 언해본까지 만들어서 그 처벌의 타당함을 더 널리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정조와 영조는 책의 힘을 알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글의 힘이군요. 네, 글의 힘을 잘 활용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거는 비석의 글씨가 잘 보이도록 먹을 쳐서 만든 탑본입니다. 여기 써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면요. 주의 불비, 내 군자지 공심, 비이 불주, 시 소인지 사의란 뜻입니다. 뜻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루 사귀고 치우치지 않음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치우치고 두루 사귀지 않음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네, 이 뜻이 맞습니다. 네. 왜 세운 건가요? 이것이 바로 탕평비이고요. 여기에는 탕평의 뜻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영조 임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8살 때. 그래서 성균관 유생들에게 사도세자를 잘 보필하고 하라고 했는데 당색에 따라서 성균관 유생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게 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조 임금님이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유생들이 당색에 치우치지 않고 두루두루 잘 사귀라 라는 뜻에서 이 탕평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건 영조 임금의 글씨겠네요. 맞기도 하고 살짝 아니기도 하는데요. 영조 임금이 글씨를 쓰면은 사자관이라는 관리들이 있어요. 네.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조금씩 예쁘게 보정을 해주세요. 줄도 맞춰주시고, 근데 물론 영조 임금의 글씨의 서체의 특징이 잘 살리면서 예쁘게 보정을 해서 이 완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비석에 새겨진 글씨는 굉장히 단정하게 정리된 그런 모습입니다. 재밌네요. 탕평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탕평은 또 어떤 의미인가요? 탕평은 서경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무편무당 왕도 탕탕, 무당 무편 왕도 평평에서 탕평이 나왔습니다. 치우침이 없고 무리지음이 없으면 왕도가 탕탕하고 무리지음이 없고 치우침이 없으면 왕도가 평평하다. 네, 바로 그 뜻인데요. 그래서 임금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면 임금의 도가 넓어져서 그 혜택이 백석에까지 다 이른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임금님이 중심에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다고 생각됐던 북극성처럼 황급, 북극성처럼 임금이 중심을 잘 잡아야지 그 제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라가 자연스럽게 운영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임금, 영조와 정조 임금님은 환극 탕평을 주장했던 분들이십니다. 그렇군요. 삽살개 그림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이 지금 이 전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바로 삽살개 그림인데요. 삽살개가 뭐가 화가 났는지 입을 크게 벌리고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짖고 있어요. 이 삽살개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영조가 가장 아끼던 화가였던 남리 김두량의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이 삽살개 위에 영조가 자신 탕평의 뜻을 담아서 시를 적었습니다. 이 시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나요? 살인문을 밤에 지키는 것이 너의 일이거늘 어찌하여 길에서 낮에 이같이 짖고 있는 게냐. 네, 이 삽살개는 지금 아까 읽으신 대로 말을 듣지 않는 삽살개입니다. 이 내용은 당시 노론들이 영조가 박필부라는 신하를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앉히려고 했는데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론들한테 향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이거든요. 아무 때나 짖지 말고 나의 뜻을 따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영조 임금은 글과 그림으로 자신의 이 뜻하는 바를 계속 전달을 하면서 자신과 반대에 있는 사람들조차 설득해가는 그런 소통을 놓치지 않고 노력을 했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영조 임금이 탕평을 하려던 가장 큰 이유는 백성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좋은 인재들이 조정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야지 좋은 정책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영조 임금은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인재들을 곁에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사행정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관리들의 성적, 근무 성적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들을 어디다 배치하면 좋을지 하는 인사 발령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당연히 그것도 임금이 하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숙종 임금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인사행정을 할 때는 주로 이조와 병조의 관원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설명을 드리면 이 작품은 굉장히 지금 소나무가 가득 있는 곳인데요. 창덕궁의 어수당이라는 곳이에요. 네, 어수당이란 곳은 지금 규장각보다 더 뒤쪽에 있는 굉장히 깊숙한 공간인데요. 그 어수당에 모여서 인사행정을 한 것을 기념을 삼아서 이조 관원과 병조 관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한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임금님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원래 신하들 가운데 있으니까 네, 저기 비어 있는 자리인데 네. 사실 임금님은 원래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셔야 네, 되는데 여기서는 서쪽에서 지금 동쪽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왕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신하들이 더 중요해 보일까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신하들이 더 중요해요. 네, 신하들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전히 신하들이 인사행정에 더 좋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조 임금은 차근차근 여기에 관여를 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남겨줬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조 관원들한테 관리를 임명할 때는 사사로운 마음을 자제하고 공정한 도리를 앞세워라 라고 하셨고요. 또 병조 관원들한테는 붕당으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리면 안 된다. 동서로 갈라지지 않게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조 때가 되면 인사행정에 국왕이 훨씬 더 많은 관여를 해서 국왕 중심의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확인하러 가실까요? 네. 이건 병풍 같은데 맞나요? 네, 병풍입니다. 모두 8폭으로 되어 있고 이 작품의 제목은 을사친정개병입니다.
을사년에 친정 왕이 직접 인사행정에 관여했다, 참여했다. 그 계병이라고 모임을 표현한 병풍이다라는 뜻입니다. 아, 네. 아까와 다르게 북쪽에 이제 왕의 자리가 있는데 왕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잘 보셨습니다. 이런 궁중 행사도에는 감히 왕을 같이 그리지 않아요. 왕은 오직 왕의 초상화에서만 그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왕은 왕의 자리를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병풍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1월 오봉도라고 해서 해와 달, 그다음에 5개의 봉우리가 그려져 있는 병풍입니다. 그 병풍을 딱 쳐놓고 그 앞에 붉은색 의자를 놓아서 여기는 왕의 자리야라고 딱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아까 보셨던 작품과 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신하들이 많고요. 좀 질서정연하게 있는 맞아요. 이 작품과 다르게 왕이 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네. 이 전각 안에 딱 중심에 서서 신하들이 모두 왕을 향해서 엎드려져 있고요. 마당에는 이분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줄을 지어 쫙 서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왕이 갖고 있는 어떤 권위를 더 상징하는 것이고 인사행정에 이제 정말 더 관여를 했다는 게 보이고요.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붉은색 탁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네. 이 붉은색 탁자에 뭐가 올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책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건데 네. 여기가 바로 인사행정의 추천안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네. 어디다 발령시키고 뭘 하겠다는 것들이 딱 쌓여 있는 것이고 이 붉은색 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규장각 신하들이에요. 네. 그래서 왕의 친위 세력인 규장각 신하들이 바깥에 있는 이조와 병조의 다른 관원들보다 더 왕에 가까이에 있어요. 규장각 신하들이 굉장히 왕에 가까이 높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모자가 좀 털모자 같은 거 맞아요. 이 인사행정은 1년에 2차례가 있어요. 네. 음력 6월, 그다음 음력 12월에 있어요. 네. 이 행사는 음력 12월. 그러니까 1월. 한참 추울 때 열린 거라서 아마 너무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털모자를 쓰고 있고요. 연구사님, 혹시 그냥 문인데 이렇게 다 하얗게 점이 있는데 뭔가요? 이게 바로 커튼이고요. 커튼. 네. 그래서 뭐 지금의 말로는 커튼이 있지만 네. 옛날 말로는 휘장이고요. 이 휘장도 그냥 쳐놓으면 안 예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나경이라는 것을 천을 내리고 거기다가 솜방망이를 달아요. 여기는 처져 있는 곳은 굉장히 귀한 공간이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왕에 더 가까울수록 어떤 데서는 홍색한 그 휘장을 치기도 합니다. 두 개의 그림이 있네요. 네, 이 두 작품은 다 초상화입니다. 혹시 박문수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어사 박문수. 예, 맞습니다. 어사 박문수인데요. 어사 박문수이자 정말 중요한 경제 관료였어요. 근데 두 분의 얼굴이 다른데 저분도 어사 박문수 맞죠? 네, 맞습니다. 이분은 어사 박문수가 38세 때, 그리고 저쪽은 60세 때의 모습입니다. 네네. 근데 왜 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나요? 네, 이제 사연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작품, 전신을 그린 이 초상화는 1728년 영조 임금이 즉위한 지 4년이 됐을 때 굉장히 큰 반란이 일어납니다. 영모인, 무신난 또는 이인자의 난인데요. 그 이인자의 난을 진압하는데 박문수가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예로부터 공을 이렇게 공신이 되면은 이렇게 초상화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초상화가가 직접 보면서 그림을 그리게 해서 이 초상화를 보통 집안에서 대대손손 과보로 잘 보존을 합니다. 바로 그 작품인데요. 그때의 공신들은 영조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대손손 잊지 않고 싶은 마음에 22년이 지났을 때 그 공신들의 초상화를 다시 그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박문수가 건의를 했던 것이죠. 다시 그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작된 작품이 바로 옆에 있는 작품인데요. 22년
지난 다음에 제작됐을 때는 전신상이 아니라 반신. 네네. 상으로 제작을 했고 한 분은 제작을 해서 궁궐과 가까운 충운부라는 관청에 뒀고요. 한 분은 또 집안에 내려줬던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38세 박문수와 60세 박문수의 초상화를 보면서 영조가 초상화를 통해서 공신들의 그 공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되새겨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사람이 나이 들면 뭐가 제일 많이 변하는지 아세요? 아직 젊은 배우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그쵸. 제일 눈에 띄는 변화가 눈가의 주름입니다. 네네. 주름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 총명해 보이고 탄탄해 보이는 이 눈가에 주름이 살짝 치면서 눈이 살짝 눈초리가 내려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바로 이 초상화를 통해서 또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듯 영조 임금은 공신, 자신의 인재,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챙기고 다독이면서 자신의 뜻을 함께 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허리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허리띠가 다른 것이 38세 때부터 60세 때 훨씬 더 풍계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더 풍계가 더 높은 허리띠를 지금 착용하고 계신 겁니다. 네. 여기 혹시 창덕궁 후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치 아름다운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 건물을 세웠습니다. 규장각은 왕의 그 글씨들을 모아놓는 공간인데요. 정조 임금은 즉위를 하자마자 1776년 3월에 즉위를 하는데 바로 규장각을 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확인을 할 정도로 규장각을 정말 세워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요. 이곳에는 이제 왕의 어필들을 보관하는 공간이었고, 실제로 왕의 그 일을 도와주는 친위 세력이었던 규장각 신하들은 이 다른 곳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가보셨죠? 네네, 가봤어요. 굉장히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신하들이 근무하는 이문원이란 공간은 더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무하기가. 되게 그래서 힘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을 했던 것입니다. 규장각이 정조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학문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정조가 내세웠던 군사 개념을 실천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군사는 신하들의 스승이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르치는 역할을 했는데요. 정조는 젊은 신하들을 선발을 해서 총계문신 제도라는 제도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던 것이 바로 이 규장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실제보다 규장각 건물을 더 크게 그렸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규장각의 위상을 더 높이려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진짜 신하들은 힘들었겠네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조 임금은 문만, 학문만 중시한 게 아니라 무예도 되게 중시를 했어요. 활쏘기 하셨던 거 막 기억나시죠? 그래서 규장각에 있는 신하들한테도 활쏘기 시험을 보게 했대요. 그래서 정약용이라는 또 정조가 아꼈던 그 신하들은 안타깝게도 활쏘기를 잘 못했대요. 나머지 공부를 하듯이 활쏘기를 또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림은 봤는데 저 글은 또 어떤? 네, 저기 있는 것은 현판이고요. 저 현판은 건물의 기둥에 세워놨던 것이에요. 가운데 수교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임금의 명을 받들었다라는 뜻인데, 이 글씨가 써 있는 게 비록 상사 그 상급 기관에 이서 하급 관리들이라도 무득 출입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규장각이 너무 외진돼 있고 또 규장각 신하들이 근무하던 이문원이라는 사무실은 더 외진돼 있다 보니 그것을 이제 옮기게 하고, 옮기면서 정조 임금이 다 현판들을 새로 내려줘요. 그리고 근무 지침도 내려주면서 이걸 딱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장각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서 규장각 관원들의
권리, 위상을 세워주는 그런 이제 현판인 것이죠. 정말 정조임금이 규장가가 얼마나 중요시했는 게 딱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정조임금의 말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현판입니다. 하얀색 배경에 원래 글씨가 있었더라면 이거는 좀 분홍색 배경에 글이 있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그림도 있고. 네, 되게 눈에 확 들어오는 고운 분홍색이죠. 네네. 그리고 금으로 이렇게 꽃그림도 그리고 네. 그다음에 박쥐도 그리고 네. 되게 상스러운 문양도 그려놨습니다. 글씨도 되게 이쁘게 쓰신 것 네, 같아요. 되게 멋지게 쓴 건데 네. 이거는 바로 정조임금이 40살 때 네. 아주 완숙되고 능숙한 필지를 쓱쓱쓱쓱 써내려간 그런 글씨입니다. 그래서 멋지신 거군요. 네. 이건 누구한테 왜 줬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 글의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게요. 네. 굉장히 규모가 커요. 일단 1.5m 네. 되는 그 굉장히 큰 규모의 고급 비단에다가 그렸다면 이것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면 네. 그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좀 정조에게 중요한 사람, 네. 정말 정조에게 중요한 인물인 정민씨에게 보내는 시여요. 네. 정말 선물인데요.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아주 고가의 선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민씨란 인물은 정조가 어릴 때부터 같이 해왔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돈독한 관계인데 이분이 이때 전라도 관찰사, 네. 지금은 전라도 도지사라고 네. 생각하면 되는데 그쪽으로 발령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시를 써줬어요. 네. 근데 정조 임금은 참 이렇게 자신들과 가까운 신하들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그래서 멀리 어디 가게 되거나 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방을 가게 되면 직접 시를 써주는데 그 시의 내용이 그냥 상투적이지가 않고 그 사람의 특징들이 다 살아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고 앞으로 그 지방간으로 갔을 때 잘해라라는 격려를 해주는 시가 내용입니다. 여기서 딱 주목해야 될 글자가 있습니다. 배우님도 딱 보고 이 글자는 알아라고 하실 텐데요. 저 여기 오른쪽에서 네 번째에서 거기서 네 번째 글자가 가까울 근자. 맞아요. 가까울 근자고 네. 그 아래 글자 보이세요? 그 신하신? 맞아요. 네네. 신하. 그러니까 이분이 정민 씨는 나의 근신이야라는 가까운 신하야라고 네네. 딱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예로부터 지방간을 발령내는 신하는 나에겐 근신이야라고. 그래서 너는 나와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더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진짜 신하 입장에서는 되게 영광일 영광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고 정조 임금님한테도 이게 정말 필요했을 것 같은 게 언제든 나의 지지 세력이 나에게 늘 충성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믿음을 주고 네. 또 그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필요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내 뜻을 잘 따라주는 그런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민 씨는 이후에도 계속 정조 임금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조 임금이 중요시했던 장용영이라는 친위 부대가 있어요. 그 장용영의 부대가 세력이 확장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정민 씨가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 세상을 떠날 때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그런 인물이었기도 합니다. 연구사님, 이곳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잘 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탕평정치를 위해서 인재를 고루 등용해 왕의 지지 세력을 확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셨다면 여기서부터는 왕실의 정통성,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강화해 가면서 더욱더 국왕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연구사님, 이건 옥새 아닌가요?
옥새는 아니고 아. 옥새는 어떤 공식적이고 행정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장이고요. 이거는 정말 세상에 이것밖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인장입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나요? 여기에는 네. 영조가 직접 쓴 글씨가 새겨져 있는 인장입니다. 진짜요?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네. 바로 이렇게 효손 83서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효성스러운 손자에게 83세 할아버지가 쓰다. 네. 왜 83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인장을 새로 만들어줬을까 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영조 임금이 이제 말년이 됐을 때 몸이 안 좋아지니까 네. 대리청정을 이제 세손이었던 정조가 하게 네. 됐습니다. 근데 정조는 자기가 이제 대리청정을 하면서 할아버지께 상서를 올렸어요. 네. 올리면서 뭘 했냐면 아버지 사도세자에 관련된 네. 승정원 일기의 기록은 지워달라고 했던 거예요. 네. 사실 역사의 기록을 지운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인데 그렇죠. 그거를 들은 영조 임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특해했나요? 네, 굉장히 오케이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좋다. 그럼 사실 그 사도세자가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네. 죽음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세손이었던 정조한테는 사실 결함 같은 존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흉언도 돌았던 네, 상황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기록도 지우면서 네. 또한 아버지에 대한 효를 드러내는 마음이라는 것을 네. 영조가 인정을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효손이다 네. 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것을 길이길이 간직하라고 영조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조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사용을 했을까요? 활용을 했을까요? 좀 바로 앞에 갖다 두면서 좀 신하들 보란 듯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사용해서 나는 할아버지 영조가 인정한 정당한 왕의 계승자야 네. 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제가 효손 은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에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까 이거 아닌가요? 그것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그럼 이거.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붉은색 보자기에 함을 쌓아서 그 안에 이제 그 효손 은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조 임금은 이렇듯이 조회나 아니면 어디 행차를 할 때 효손 은인을 항상 가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영조 임금한테 정통성을 인정받은 왕이야 라고 밝히는 것이죠. 엄청 큰 행사였던 것 같아요. 되게 질서정연하게 있고. 네, 맞아요. 이 행사는 창덕궁 인정적 앞뜰에서 열린 행사인데요. 문효세자라고 아시죠? 네네네. 의빈성 씨와 정조 사이에서 태어난 정조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난 것을 되게 기념해서 그 정조 임금님이 해경궁 홍씨와 그다음에 아버지 사도세자에게 존귀한 호칭인 존호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드린다는 의미에서 문무백관들이 모두 모여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배우님 말씀처럼 되게 질서정연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림에서도 의도적으로 붉은색 이 인정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 사이사이에 신하들을 배치를 하고 또 이 마당, 인정전 마당에도 붉은색 옷과 초록색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되게 가로선으로 줄지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직선과 가로선, 이 수평선 사이 중심에 바로 왕을 향해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어쩜 세상의 중심에 수직과 수평의 중심에 왕이 위치한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황극탕평의 개념이 그림으로 잘 표현된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장 아닌가요? 아, 예. 이 도장들에 어떤 글자가 새겨졌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패널입니다. 이 패널은 정조 임금이 사도세자를 위해 올린 좋은 호칭, 시호 또는 존호를 어떻게 올렸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까 보셨던 진화도에서 제가 존호를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1783년에 올렸던 수덕동격이라는 이름을 올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수식어를 붙일 때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렇듯이 사도세자에게도 계속 좋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좋은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을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좋은 호칭으로. 그 예를 들어서 좋은 아빠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멋진 좋은 아빠라고 붙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잘생기고 멋지고 좋은 아빠 이렇게 붙여줌으로써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더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 전략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한 번에 바꿀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바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20년에 걸쳐서 바꿨어요. 처음 시작한 게 1776년 즉위를 시작해서 1795년 20년에 걸쳐서 4차례에 걸쳐서 좋은 의미의 시호와 존호를 올린 이유는 사람들의 반발을 줄이는 의미가 있겠죠. 분명히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런 세력이 있을 것이고 그 세력은 정조 임금이 등극을 한 다음에 본인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걱정을 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늘 잠재적인 반대 세력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계속 끌어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8글자의 존호를 올렸어요. 읽어보시면 장윤, 윤범, 기명, 창유. 이 8글자의 존호는 왕이나 왕비에게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세자는 왕이 아니었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올린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를 복권시키고 싶은 왕의 버금가는 지위를 올리고 싶은 정조의 뜻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된 거죠. 20년에 걸친 노력 끝에.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했던 해가 바로 1700맞습니다. 그래서 그 1795년 행사를 우리가 탐색하기 전에 바로 이 추상존호, 마지막 8글자의 존호를 올린 인장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네. 배우님, 이거는 무엇으로 만든 인장일 것 같으세요? 금색이니까 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금인 또한 이건 왕한테 올리는 거였어요. 근데 사도세자는 왕이 아닌데 8자 존호도 올리고 금색 인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조의 확고한 의지, 우리 아버지를 왕의 버금가는 지위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이 금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 옥은 어떤 건가요? 저 옥이는 첫 번째 1776년에 즉위를 한 후에 장헌이라는 시호, 그러니까 사도라는 시호는 할아버지 영조가 아버지한테 내린 시호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신 즉위를 하자마자 장헌세자다라는 시호를 내리고 만든 인장이 바로 저 옥인인 거죠. 그래서 다 사실 세자의 지위면 옥인이 맞아요. 근데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은 금인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이죠.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인가요? 네, 바로 그 그림입니다. 네, 1795년 정조 임금이 아버지를 거의 왕의 버금가는 지위로 복권을 시키고 그 이후에 화성에서 거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떤 잔치냐면 어머니 해경공 씨와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가 모두 회갑을 맞이하는 시기여서 지금 회갑은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더 큰 의미가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화성으로 가서 아버지 묘를 참배도 하고 또 화성 행궁에서 큰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8개의 장면으로 나뉘어서 그린 것이 바로 이 병풍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되게 네,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이 장면은 화성에 도착한 다음 날 네. 그 2km 떨어져 있는 화성, 지금의 수원 향교에 가서 공자에게 참배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아, 네. 딱 이 장면을 보시면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질서가 네,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정말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잘 표현이 되어 아, 있습니다. 네. 팔달산이 우뚝 솟아 있고 그 다음에 향교가 있고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이 향교의 유생들, 조정의 신하들 그리고 호위 군사들이 차례차례 위계 질서대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계를 딱 호위 군사들이 서 있고요. 이 바깥에는 백성들이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줄을 지어 서 있는 신하들의 모습과 평화로운 편안한 자세의 백성들과는 굉장히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그림이 바로 어쩌면 정조가 꿈꾸고 있는 탕평한 세상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왕을 중심으로 질서가 있고 백성들이 편안한 모습. 그것이 이제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다음 그림은 네. 이제 이 행사를 마치고 굉장히 새벽에 가요. 새벽에 네. 가서 참배를 마치고 가서 그 다음에는 낭남헌이라는 화성 행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전각이 있는데 그곳에서 과거 시험 합격자한테 축하를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저 모자가 혹시 네, 이 머리가에 뭔가 있는데 이게 어사화라고 아, 네. 해서 임금님이 나눠주는 꽃입니다. 화성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다 보니 화성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쳤고 아, 네. 이렇게 문과와 무과 합격자들한테 이제 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균형이 안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 네. 문과와 무과 합격자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 네, 맞아요. 이쪽이 문과 합격자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쪽이 문과 합격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많이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네. 여기에는 원래는 화면에 그 공간에 없던 것들도 막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왜냐면 화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보이는 가마 같은 게 보이시나요? 아, 네, 네, 네. 여기가 바로 정조가 쉬는 장소예요. 네. 어막차. 사실 이런 행사가 있는 곳에 이 어막차가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네, 그렇죠. 여기가 비어지게 되니까 네. 이 어막차를 대신 그려 넣어서 아, 네. 화면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그림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것을 표현한 거가 있습니다. 네. 그림은 조금 뭔가 잔치가 열린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해경궁 홍씨의 회감년 장면입니다. 해경궁 홍씨가 네.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이 병풍 있는 곳에 있지 않을까요? 그 옆 공간에 아, 있는데요. 이 해경궁 홍씨도 그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리도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대신 이렇게 붉은색 네네. 발이 보이시죠? 네네네. 기과문 그 뒤쪽에 있는 그 정각 안쪽에 있고 대신 이제 정조의 자리는 표현돼 있어요. 정조의 자리는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아래에 있으면 임금이 안 돼요. 임금은 항상 여기 있지 않을까요? 네, 임금은 요 가까이에 계셔야 돼서 이 병풍 옆쪽에 아, 네, 표피방석 보이시죠? 아, 네네네. 네, 거기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임금이 이쪽에 계시다가 또 여기 가운데에 빈 방석이 보이는데 아, 네네네. 해경궁 홍씨한테 술잔을 올리기 위해서 나서야 될 때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한 번 술잔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술잔을 올리고 그때에 맞게 다 추는 춤이 달라요. 아, 네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여러 사람들의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계세요. 네, 그렇죠. 이게 한 번에 다 춘 걸까요? 무대가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을까요? 또 그림상 넣은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요 그림 하나, 요 춤 하나, 이 춤 하나 다 따로따로 추는데 여기서는 다 그려넣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림이 비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잔치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더 네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뭘까요? 어떤 장면일까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 그림도 이 어머니를 위한 회갑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한테만 회갑 잔치를 열어드리면 안 네. 되는 건 게 어머니를 향한 효가 전 국민을 위한 효로 확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노인을 공경하는 무슨 잔치였을까요? 지금도 막 이렇게 지역 잔치를 많이 하는 네네. 양로연을 펼친 거예요. 이것도 화성 주민을 상대로 네네. 양로연을 펼쳤어요. 이쪽에 있는 조정에 관한 그 신료 중에서도 70세 이상의 나이든 신하들도 같이 초청해서 네. 양로연을 베푸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구경을 왔어요. 아, 네. 구경을 와서는 거기에도 보니까 굉장히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현장에서 즉석 초청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전국에서 구경 오신 많은 노인들도 참여를 시켜서 즉석 여기 양로연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즉석 양로연을 펼치고 있는 이분들한테도 뭔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아, 네, 네, 네. 여기에 계신 분들 이미 다 상을 다 받으셨어요. 네, 맞아요. 하나씩.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음식은 바로 여기에 붉은 보라색 옷을 입은 관원들이 이때 남은 잔치 음식을 운반을 해서 이분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어머니라는 효가 네. 확대가 되어가는 그래서 전국의 노인들한테까지 효가 확대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근데 다음 그림은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어떤 장면일까요? 산 위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는 화성에서 제일 높은 곳이고요. 아, 네네네. 화성에서 제일 높은 산은 팔달산이고 네. 팔달산에서 더 제일 높은 곳은 서장대, 서쪽에 있는 장대입니다. 아, 네네. 장대는 군대의 군사 지휘를 내리는 곳인데 그러면 이 서장대에는 누가 있을까요? 왕. 그렇죠. 정조가 있다 보니 제일 높은 곳에 왕이 있다라는 네. 것을 보여드리고 혹시 여기 보신 적이 있으시죠? 화성 행궁에서 바라보는 서장대가 실제보다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어요. 아, 네. 이제 크게 그려져 있고 이곳을 촘촘히 많은 군사들이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 군사들은 어디 소속일까요? 왕을 정조를 보필해주는 친위 부대인 네. 장용영. 아, 네. 그 장용영의 수많은 군사들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훈련은 낮에도 있었고 지금은 야간 군사훈련입니다. 아, 야간인 걸 어떻게 알아? 하면 바로 횃불을 든 사람들이 이 성곽, 화성 성곽 주변에 쫙 둘러싸주고 있는 거죠. 아, 네네. 그래서 그림의 절반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아, 네네. 이 밖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네. 그래서 화성의 어떤 군사훈련, 막강한 군사훈련으로 안전하게 지키고 있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편안하고 이제 안정된 네.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아, 네네.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다 문들이에요. 장안문, 그다음에 팔달문이어서 화성의 중요한 이제 서울로 들어가는 바로 이 문이거든요. 아, 네네. 이 문의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이 그려진 시점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안문은 원래 바깥에 옹성이라는 게 이렇게 둘러싼 게 있어요. 아, 두 개. 네네네. 여기는 안 그려져 있는 거죠. 아직 화성이 완공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모습을 보였다면 그 다음은 바로 또 무슨 뭘 그렸을까요? 요거를 보시면 땅에서 뭔가 팍 터지고 네네네. 이게 훈련하는 건가요? 훈련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불꽃놀이 감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까 보신 장면은 두 장면 모두 무예와 관련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아, 네네. 이날은 화성으로 화성을 이제 떠나는 서울로 출발하는 바로 전날 상황인데 이 전날에도 정조 임금은 무예 연습에 열중을 하셨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낮에는 이 군사들과 함께 활쏘기를 했습니다. 활쏘기에서 관역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활쏘기를 행사를 하고 밤에는 바로 이 불꽃놀이 잔치를 했습니다. 불꽃놀이 하면 지금이랑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하늘로 펑펑 터지는데 여기는 지금 땅에 묻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무들매에 그
불화자를 써서 매화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군사훈련이자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볼거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군사훈련이자 볼거리를 어머니인 해경궁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경궁 홍씨도 함께하고 일반 백성들도 함께하는 그런 되게 즐거운 볼거리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백성들과 신하들의 경계가 분명했잖아요. 줄을 지어 있는데 여기는 서로 굉장히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되게 더 강조했던 것이고 여기서 또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건가. 이 낙남원인가 득중정이라는 곳인데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을 한번 보셨으면 해요. 이 담장이 가다가 뚝 끊겨 있어요. 우리가 보통 궁궐의 담장을 하면 쫙 연결돼야 되는데 이거는 개방형 담장이에요. 아까 과거 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듯이 이 공간이 열린 공간이어서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닫어? 이렇게 터놓으면 수비를 어떻게 해라고 궁금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여기. 이것들을 이게 이동식 담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곳을 개방을 할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장치. 이런 고안들이 아마 다 정조 임금이 생각을 해냈던 거 아닐까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성 행궁은 되게 특이한 게 모든 정각들이 다 연결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 다 연결돼 있는 이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요 장안문을 통해서 그 다음날 다시 서울로 향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행렬인데요. 이 행차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6,7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행렬을 그려내기 위해서 이 화면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저 끝에 보이시죠? 그때부터 조그만 인물들이 점점 커지면서 지그재그로 쫙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많은 인물을 한 화면에 담기 위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 행사는 누구를 위한 행사였죠? 어머니를 위한 행사이다 보니 해경궁 홍씨를 위한 가마가 제일 중요하게 자리했고 본인 왕은 뒤에서 가마를 타지 않고 말을 타고 가요. 그래서 어머니를 내가 보필하겠다, 호위하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행렬은 멈췄을까요? 가고 있는 걸까요? 가고 있지 않을까요? 가고 있는 행렬이라면 이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어머니를 위한 간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고 있는 상태여서 훨씬 경계를 굉장히 더 삼엄하게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보이실 거예요. 백성들이 되게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고요. 저쪽 끝에는 심지어 술도 팔아요. 이렇듯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는 외부로 행차를 되게 많이 했고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도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구경하는 사람들을 금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계속 대면하게 했는데 정조 임금이랑 영조 임금이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백성들과 만나면서 백성들의 소원, 성취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민원을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 장면이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황색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그림이 여기 이쪽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말을 타고 있는 관원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되게 눈에 잘 띄는 장면이잖아요. 이렇듯 행차가 백성들의 민원을,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공간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인물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뭐가 보이시죠? 강 아닌가요? 맞아요. 한강을 가로지르기 위해서 지금은 정말 너무 수많은 대교가 있지만 이때는 배다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배들을 연결해서 활용한 것이죠. 정조 임금은 아버지의 묘를 수원 화성으로 옮긴 이후 매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려면 뭘 건너야 되죠? 한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한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탁탁탁 묶는 배다리를 활용을 했고요. 이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 고안하기 위해서 책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장면이 딱 놓이게 되는 거는 아마도 굉장히 배다리를 만드는 거에 대한 자신감,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싶은 자부심이 이제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위치가 노량진이고요. 여기는 용산이어서 지금도 한강철교가 가장 짧은 곳이라고 해요. 한강을 건너는 아마 그 위치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 화성 원행도에는 정조의 성과 그리고 정조가 내세우고 싶은 이상, 즉 왕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질서를 이루고 백성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화합을 하고 있는 모습, 정말 탕평의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연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전시는 설명을 잘 들으면 또 더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전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들이 하나하나 제작된 배경을 이제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전시장 곳곳에 있는 QR코드를 꼭 찍어 보셔야 되고요. 또 저희가 특별한 오디오 가이드를 준비를 했어요. 예, 예전에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영조 임금니 역을 맡으셨던 이덕화 배우님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오디오 가이드를 준비했으니 그 들어보시면 훨씬 전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저희가 어린이용 오디오 가이드 제작을 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오시는 부모님께서는 꼭 그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꼭 와서 또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8세기 두 왕인 영조와 정조의 탕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글과 그림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전시를 보았는데요. 특별전 탕탕평평 글과 그림의 힘,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 홍보대사 배우 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